시작하겠습니다. 사물이 외신은 오늘 총 7가지 이슈인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물이가 준비한 첫 번째 외신은요, 그 CNN입니다. CNN. 이게 어떤 기사냐면은, 미국도 지금 사전투표를 이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가 지난 선거 때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 간단히 얘기하자면 현재 사전투표 데이터를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한테 좀 더 유리한 가능성이 있게 나왔대요. 그런데 CNN 조사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들 중 해리스가 좀 큰 격차로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공화당 지지자들도 사전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는 거죠. 원래 보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그렇고 원래 사전투표를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서 참여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공화당도 사전투표에 참여를 많이 했다, 그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선거 당일 그 투표하는 걸 선호하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수들은 그래요. 그러나 트럼프 캠프도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서 2020년과 달리 공화당의 유권자들도 사전투표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 또 네바다 같은 경합주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비율이 2020년에 비해서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리스가 현재 사전투표에서 앞서고 있으나 공화당의 사전투표 참여율 증가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선거 당일 투표 선호 때문에 치는 결과 예측은 신중하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CNN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AP인데 콩고 얘기입니다. 지금 콩고에 UN 평화 유지군이 20년째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콩고에서 UN 평화 유지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콩고가 자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 때문에 지금 갈등이 여전하다는 거죠.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이 부유한 것이 동부 지역인데, 그 동부 지역의 안정화가 굉장히 절실하대요. 그런데 거기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지금 오랜 시간, 20년간 이 모누스코라고 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머물고 있는 UN 평화 유지군을 모누스코라고 부르나 봐요. 이 모누스코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약 병력이 14,000명.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콩고의 콩고 동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콩고 안에 수십 개의 무장단체와 또 IS가 연계된 단체가 활동하면서 지금 콩고 정부의 권위가 미치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 콩고 민병대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자경단이기도 하대요. 그중 루안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M23 반군이 있는데, 그들과의 전투가 최근 더욱 격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콩고가 아주 복잡한가 봐요. 그 무장단체들도 엄청 많고, 또 자경단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 루안다 같은 경우가 콩고의 자원을 엄청 노리고 있는데, 루안다의 지원을 받고 있는 M23 이 반군들, 여기가 또 굉장히 센가 봐. 그래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나 봐요. 2023년 7월에 미국과 앙골라의 중재로 루안다와 콩고 간의 휴전이 성사가 되었지만, 루안다의 지원을 받고 있는 M23과 다른 민병대 간 충돌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콩고 정부는 루안다군이 M23에 가담하고 있으며, UN 전문가들은 4,000명에 달하는 루안다군이 콩고에 진입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요. 콩고 국민들 중 일부는 유엔군이 제 역할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하라고 그런 시위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콩고의 요청으로 아까 말했던 모누스코의 임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포로 사태가 막 심화되면서 이거 뺐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지금 이 철수가 연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동부 콩고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의 주요 배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풍부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에 쓰이는 코발트의 최대 생산국이
콩고라고 합니다. 또 금, 다이아몬드, 구리 등 다양한 광물 자원도 아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M23 방군은 현재 전제품의 필수적인 탄탈륨이 매장된 루바야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매달 약 3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루안다는 동부 콩고에서 채굴된 광물을 자국의 분쟁 없는 자원으로 판매해 왔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루안다가 문제 있는 거 알아. 근데 루안다가 콩고 자원을 가져다가 싸게 파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방 국가들은 루안다를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점점 더 치열해지는 자원 경쟁에서 콩고의 안정화보다는 무역 관계 유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모노스코의 철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콩고 내 안보 공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전문가들은 루안다와 M23이 이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국제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콩고는 냉정하게 따지면은 UN 평화유지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UN 평화유지군 뭐 자국 내에서도 일부가 나가라 하고 있는 걸 핑계로 나갈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면 콩고가 루안다하고 전쟁이 나건, 아니면 루안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M23 반군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더 시끄러워지겠죠. 그럼 그 사이에 루안다가 그 자원을 차지해서 그걸 서방 세계한테 싸게 보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방 세계는 뭐 콩고가 뭐 내전을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우리한테 자원만 돌아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거를 묵인하고 이렇게 콩고의 정치적인 불안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제사회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다음은 BBC입니다. 야, BBC 기사가 뭐가 나냐면, 필리핀에 두테르테 있잖아요. 지금 필리핀에서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과의 전쟁 청문회 하고 있는데, 요번에 두테르테가 그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증인으로 나와갖고 요번에 뭘 인정했냐? 데드 스쿼드, 죽음의 부대. 내가 마약과의 전쟁 때 데드 스쿼드, 죽음의 부대를 운영했다고 요번에 인정을 했어요. 야, 엄청 당당해. 여러분, 데드 스쿼드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어떤 영화 있냐면, 내가 안 가져왔네? 여러분, 수어사이드 그 스쿼드 있죠,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 DC에서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 죄수들, 빌런들. 빌런들만 모아가지고 특공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거예요. 두테르테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 죄수들 있죠. 죄수들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팀을 만들어갖고 그냥 이 마약범들 같은 사람들을요 그냥 무참하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했어요, 요번에. 필리핀의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자신이 시장으로 있던 시절 다바오에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죽음의 부대를 운영했다고 요번에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범죄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이 범죄자들로 구성된 이 뭐라고 할까? 부대가 아니고 범죄자들로 구성된 팀인데 이 사람들한테 마약 범죄자들 그냥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웃긴 게 얘네들이 마약 하는 애들을 막 잡으러 가. 그러면 일부러 그 마약범들이 막 이 반격할 수 있도록 조장한 다음에 그걸 핑계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용의자들이 저항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들에게도 그렇게 지시했고. 근데 이거를 당당하게 말해. 그리고 내 정책을 비판하지 마라. 나는 사과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겠다. 이거는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에 또 많은 필리핀인들이 박치고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을 그렇게 해야지. 또 그런 목소리가 있죠. 두테르테는 자신의 그 죽음의 부대가 경찰이 아니라
범죄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경찰 수장에게 용의자를 죽이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경찰을 통해 사람 죽인 게 아니야. 이 범죄자들이 죽인 거지. 내가 죽음의 부대를 운영한 것도 맞지만 그들은 경찰이 아닌 7명의 범죄자들로 구성된 팀이었다는 거죠. 이날 청문회는 두테르테가 퇴임 후 처음으로 마약 단속 정책 관련 조사를 받은 자리였고요. 이게 엊그저께 있었어요. 그는 일부 피해자 가족 및 반대 인사인 전 상원 의원 레일라 데 리마와 대면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경찰과 알 수 없는 공직자들에 의해서 무려 6,252명이 사망했다고 지금 추산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그게 아니야. 훨씬 많이 죽었어 하면서 지금 수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보고서에 따르면 두테르테의 마약 단속은 경찰에게 살해 허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많은 희생자들이 자위권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희생자 가족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주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은 국제적 비난을 받았지만 필리핀 내에서는 샤브, 그러니까 이 메스암페타민 마약이죠. 사용자가 많은 만큼 일비 지지층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테르테의 이런 마구잡이식 범죄와의 전쟁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환영받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를 이렇게 죽이면 어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야 무슨 말이야, 범죄자만 죽인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일반 민간인도 많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죽이는 게 맞아? 주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논란이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디언이 이번에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무서워요. 몸과 영혼에 새겨진 상처. 러시아의 남성 성고문을 증언하는 우크라이나의 생존자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요, 올렉시 시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생존자 지원 네트워크 창립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했을 때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하다가 러시아 감옥에 갇혔는데 몇 주 동안 러시아 감옥에서 성폭행을 당했대요. 성폭행.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남성들 있죠. 러시아 놈들이 우크라이나 와갖고 우크라이나 남성들 그리고 소년들을 성폭행으로 이렇게 뭐 고문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올렉시 시박이 나와갖고 증언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문으로 시달린 사람들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료도 없고 돕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올렉시 시박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에서 러시아 통치에 저항한 혐의로 우크라이나 시민 이 올렉시 시박에게 수주간 성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의료 지원을 받았지만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 시스템이 미비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후에 남성 성폭력 생존자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끔찍하죠. 남성을 잡았는데,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남성을 잡았는데 이 새끼들이 남성한테 성폭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여자 남자 가릴 건 없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엔은 러시아 감옥 내에서 남성과 소년들이 고문당하고 수백 건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감옥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강간이 있고요. 실제로 강간 시도가 있고 거세 협박도 있고 전기 충격, 또 성적 모욕, 그런 식의 성폭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 사례는 남성 피해 사건이 236건이 있고 또 소년 피해 사건이 2건이 있대요. 시박은 고문을 견디며 다른 수감자들과 서로 의지했고 출소 후에 이들과 모임을 형성해 스스로를 얼럼나이, 졸업생이래요. 뜻이 얼럼나이라는로 부르면서 어두운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그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졸업장이 없는 졸업생이며 경험이 몸과 영혼에
새겨져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생존자 지원 네트워크를 처음 설립한 이 시방은 내가 침묵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라며 자신의 증언이 감금된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줄 것이라고 그들의 말을 대변한다는 거죠. 그런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새끼들 정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뭐 무기 지원하고 반대하고 있고 젤렌스키 정말 멍청한 새끼들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푸틴과 러시아 새끼들 나쁜 놈들이죠. 진짜로 하는 짓이. 로이터에서 이번에 북한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건데 로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움직임으로 정치적 충격파가 발생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요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보낸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파가 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외무상 최선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긴장감을 더하는 가운데 요번에 러시아를 방문했대요. 최선희가. 나토와 한국은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그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추가 제재만으로 부족하다면서 더 많은 무기 지원과 북한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국제적 계획을 지금 촉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난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진짜 북한이 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젤렌스키는 엄청 이걸 강조하면서 확대하면서 이거 봐 북한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 더 많이 도와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번 북한군 파병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으나 러시아군의 방어나 수동적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실질적인 전쟁 결과를 바꾸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거는 실제로 뭐 전쟁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바꾸려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냥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요번에 이란이 군사 예산을 200% 증액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200% 증액하면서 군사 예산을요 3배로 올린다고 합니다. 3배로.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기사를 보고 한참 고민했어. 아니 군사 예산을 200% 증원하면은 국방 예산을 2배 증원한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본문에서는 3배라는 거 3배. 아니 200% 증원하면 3배지? 근데 이게 보니까 이 200%가 그냥 200%가 아니고 지금 군사 예산을 그대로 쓰고 거기에 200% 증원한 거를 덧붙인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뭡니까? 이란이 요번에 군사 예산을 3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2025년 3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이란의 군사비는 약 103억 달러였으며 같은 해 이스라엘은 약 275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예산을 103억 달러가 아니고 이제 300억 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예산을 더 많이 올리겠다는 거예요. 최근 이스라엘군은 이란 내 군사 기지를 공습하면서 4명의 병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군부에서는 예산 더 많이 만들어야 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공격하면은 너희들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번에 받은 그 공습에 대해서 보복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죠. 다만 이런 와중에 우리 군사 예산 3배 늘릴 거야.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일본의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야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오늘 보도입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요번에 어차피 일본 선거 얘기 나오는 바람에 상식적으로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일본에 정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당들. 그 정당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성향만 소개를 하자면 우선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금의 여당이죠. 요번에 얻은 의석이 215석입니다. 215석. 과반이 안 돼요. 과반이 233석이거든요. 조금 모자르죠. 그러니까 좀만 더 돈 받으면은 과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일본 여당이 완전 무너졌다 말한 건 말이 안 돼요. 215석인데 이게 적은 의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가장 큰 보수당이죠. 보수당인데 자민당 자체가 극우는 아니에요. 자민당 안에 그냥 일반 보수와 아베 같은 극우도 있는 건데 최근 10년간 이상은 아베나 아수다로 같은 그 극우들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리고 공명당은요. 공명당은 우파가 아니에요. 정치로 따지면 공명당은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공명당 같은 경우는 그 불교 단체인 창가학회와 연관이 있고 이 공명당은 평화와 복지를 중요시 여기는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민당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 자민당의 이유가 있죠. 자민당이 만약에 일본 유신회는 보수지요. 여기는 극우도 있어요. 극우도 많아. 오히려 일본 유신회가 자민당하고 어울리는데 일본 유신회하고 붙어버리면 자기들 이 우파 성격이 너무 강해지니까 중도 확산이 안 돼. 그래서 공명당과 함께함으로써 오히려 중도까지도 넓힐 수 있는 전략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공명당 같이 하는 거죠. 이 둘이 한 팀이고 이 두 팀은 지금도 계속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입헌민주당은요. 입헌민주당은 중도 진보 쪽이에요. 중도 진보. 일본 최대의 그 진보당이고 지난 2009년도에 집권했던 당도 이 입헌민주당입니다. 지금 이 입헌민주당도 당연히 복지, 뭐 평등 강조하고 있고 특히 평화헌법 구조 있잖아요. 그거 평화주의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입헌민주당이고요. 입헌유시대는요. 중도 보수라고 하지만 이 안에 아주 극우들도 있어요. 근데 일본 유시대 같은 경우는요. 좀 다른 게 뭐냐면 자유민주당은요. 일본에 정부적인 지지율이 있다면 일본 유시대는 완전히 오사카 중심으로 철저하게 지역 중심. 그래서 일본 유시대는 오사카 중심으로 지금 기반으로 한 정당이에요. 정당. 그러니까 정부 정당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자민당하고 함께하기가 어려운 게 자민당하고 일본 유시대가 둘 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니까 어울리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중점도가 너무 달라요. 자민당은 그래도 정부적인 정당이니까 정을 다 보아야 하는데 일본 유시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냥 오사카 중심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많이 있죠. 국민민주당은요 입헌민주당에서 분리된 중도 성향의 정당입니다. 여기도 노동자와 그리고 중상층 지지 기반으로 있고요.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피고 있죠. 이제 레이와 신생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당이죠. 소외된 계층의 권리와 복지 강조하고 있고요. 되게 급진적인 사회개혁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 마찬가지죠. 여기 뭐 일본 최대의 그 좌파이고 평화주의와 복지 정책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나 강하냐면요. 자위대 해체, 반핵, 비군사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당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진취적인 정당이에요. 자위대 해체해라 그런 당이거든요. 일본 공산당이. 그리고 뭐 일본 뭐 보수당 뭐 그냥 크게 뭐 의미는 없죠. 나머지 정당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 정당들이 가지고 지금 이제 자민당과 공민당의 의석이 215석이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이제 곧 선거가 있으니까. 요번에 중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패했지만 곧 참의원이 있지요. 여러분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이 어떻게 달라요?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때 자기들 정치 모델로 어디를 잡았냐면요.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의 하원과 상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들도 상원과 하원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의원이 하원이고 참의원이 상원이죠. 한마디로. 중의원이 우리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는 중의원이에요. 권한도 많고
정부를 견제하고 법안 만들고 예산안 편성하고 이게 중의원입니다. 이 중의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무너진 거죠. 중의원의 의석은 총 465석이고 임기는 4년입니다. 4년마다 정치를 하는데 문제는 중의원은 총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이 시게루가 의회 해산해가지고 선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원은 언제든지 해산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선거를 3년마다 해요.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아. 참의원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의회 해산 못해요. 해산 못하고 하원에서 올라온 그 법안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참의원에서 그거를 또 거르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마다 참의원 인구 절반씩을 이렇게 투표로 바꾸죠. 의석수는 248석 더 작습니다. 이번에 참여원 선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참여원에서도 만약에 대패하면은 자민당이 정말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면 단순히 하원에서 법이 통과돼도 참여원에서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참여원은 자민당이 잡고 있으니까 참여원까지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바탕으로 일본 여야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지금 자민당은 계속해서 그 공명당하고 연립정권을 지금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특별국회에서 열리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지명될 수 있도록 지금 야당과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이시다가 될 가능성이 많죠. 과반을 이시다 아니고 넘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반면에 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에 의석수를 지난번보다 60석을 잃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야당한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야당들이 지금 자민당 같은 경우는 공명당 말고 다른 당도 같이 들어와서 연합하자 그런 마음은 없고 지네 둘이만 하고 있고 다른 정당들도 우리가 자민당과 연합 안 할 거야. 다만 정책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뭐 협의할 수 있어. 이 정책을 너희들이 들어주면은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 수 있어. 그런 입장이죠. 입헌민주당은 이번에 의석수가 50석이 늘었거든요. 148석입니다. 굉장히 늘은 거죠. 근데 물론 이거 가지고 총리 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헌민주당의 노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리가 되려고 야당한테 지금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석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 게 국민민주당이에요. 국민민주당은 사실은 입헌민주당하고 형제거든요. 형제는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성향은 똑같아, 입헌민주당하고. 근데 지금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자민당이 입헌민주당한테 엄청 구애하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한테 지금 구애하고 있어.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원래 같은 계열인데 자유민주당은 입헌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딱 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입헌민주당한테 지금 구애하고 있고 입헌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죄송합니다. 이 국민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선 다른 건 모르겠고 어디에 투표할지는 지금 열어두고 있다. 정책적으로 협력할 것들 우리한테 뭐 줄 건데 그게 지금 간을 보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복잡하게 연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유시대가 보수잖아요. 근데 일본 유시대는 자민당하고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이게 웃기죠. 사실 일본 유신에만 자민당하고 같이 하면은 233석 그냥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또 일본 유신에는 자민당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정치판이 지금 시끄럽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입헌민주당이 정권 잡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 기사 보니까 일본이 자민당이 이번에 독주를 망했고 앞으로 일본도 변할 수 있는가? 그런데 변하게 뭘 변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2009년에 정권 잡았고 입헌민주당의 노다 같은 경우 지난번 이명박 때 일본 총리였거든요.
그때 이 노다 같은 경우 위안부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독도 문제 같은 것도 그때 이명박 독도라는 말에 문제가 커졌는데 그때 총리가 누구냐면 노다였거든요. 노다가 됐다고 해서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일본 내부에서 뭐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관계보다도 일본이 최소한 지금은 어떤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평화헌법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무리한 시도는 안 하겠죠.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뭐 유의미한 뭐 의미가 있다. 오늘 외신들 보면은 로이터건 AP건 여기서도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신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물이 너무 부족한 방송이지만 오늘 방송 보시고 사물이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그리고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내일 사물이가 한 번도 쉬지 않고 400일을 채운 날입니다. 사물이 월급 받는 날, 월급 받는 날. 여러분 최저임금을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발적 시청료가 아니고 내일은 강제적 시청료이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3,900명의 우리 사물이 회원들이 1,000원씩 보내주셔야지 사물이가 3개월 월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400일 목표는 3,900명의 회원들이 1,000원씩 보내주셔가지고 390만 원을 모금하는 겁니다. 사물이 월세 3개월치. 부끄럽습니다. 너 걱정되네.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독자가 19만 명인데 19만 명 들어오면 1억 9천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 부담돼. 19,000명, 1,900만 원. 부담돼. 안 돼. 그래서 제가 딱 원하는 거는 3,900명. 3,900명이 1,000원씩 해서 딱 39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더 많이 주면 부담돼요. 부담되니까 여러분 3,900명만 사물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사물이는 내일 400회 특집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우리 방송하는 사이에 아모즈 팩토리님, 박철 작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